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공시입니다. 이제 새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와 그리고 한민족과 연관성입니다. 아마 세 꼭지 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거는요, 2013년부터 시작됐고요. 2014년도에는 말 그대로 크림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양국 간의 긴장은 늘 멈추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한 마음을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결사항전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정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든지 현실적인 요인도 있지만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과의 연관성이죠.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아니, 저기 유라시아의 서쪽 지역,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서쪽 지역이 어떻게 한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유라시아 세계 전체를 조망하고요. 우리 역사는 국동의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전 지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종류의 책을 썼는데요. 특히 오늘 강의와 연관돼서는 바로 이겁니다. 유라시아 연관된 것들인데요. 오늘 강의의 배경이 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쪽부터 시작해서 캄차카반 내리기까지 이런 지역을 제가 계속해서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유라시아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제 전제를 갖고 쓰여진 것들이죠. 저는 굉장히 슬프거든요. 인간적으로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불안하잖아요. 우리야말로 이런 경험을 했었죠. 6.25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민통선 아래거든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일부 보셨겠지만 민통선 철책선 아래 가서 나무를 캐거나 기러기를 보거나 아니면 고라니를 쫓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쩜 이렇게도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유사할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 한민족과 일본은 한 씨앗에서 또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졌죠. 그리고 양쪽 갈래에서 또다시 작은 가지들이 퍼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멀어졌고 복잡한 사건들로 얽혀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의 씨앗,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똑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는 강한 나라죠. 대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소러시아라고 부릅니다. 약한 나라예요. 언젠가부터 관계가 역전이 돼서 대러시아 그리고 작은 우크라이나. 똑같이 강한 일본 그리고 약한. 그러나 지금은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이런 한국. 당연히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역사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와 중국 간에도 역사 왜곡이 있죠. 동북공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그들의 뿌리를 놓고 역사 논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역사 왜곡이 있는 거죠. 누가 더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흡사해요. 그리고 또 한국과 북한의 관계와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됐고 또 전쟁을 치루었죠.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특별한 감정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유라시아 지도인데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렇게 유라시아 세계는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동과 서로 잇는 길은 일반적으로 3개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확장시켜서 6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북으로 이어진 길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3개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 가설이죠. 이만큼 유라시아는 이렇게 넓은 범주 속에서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데 그 서쪽 끝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일대입니다. 즉 흑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초원 이런 지역이 결국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유라시아의 거의 끝 지역이라는 겁니다. 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극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시각 속에서 우리 역사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역사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죠. 이게 러시아입니다. 전체가 러시아고요. 오른쪽에는 캄차카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쪽 끝에 가니까 조금 흑해가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UKR, 그러니까 이것이 우크라이나예요. 이것이 과거의 소비에트 영역이고요. 지금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러시아고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해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때 독립했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 바깥에 있는 나라들, 즉 옛 소비에트 영역으로 편입됐던 나라들은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협력관계, 종속관계, 흔적도 남아있지만 갈등의 관계, 충돌의 관계, 즉 종속과 독립이란 이 두 가지 상반된 관계가 교차되고 있는 거죠. 친러적이냐 아니면 탈러냐 이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탈러를 지향하고요. 몇몇 나라들은 친러를 지향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렇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 생물학적 배경이 있고요. 역학관계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알아챈 서양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서구 세력으로, 유럽에서는 나토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요. 미국에서는 역시 러시아를 위협하는 이런 중요한 배후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정사와는 달리 냉정하게 보면은 이번에 푸틴이 결정한 러시아의 이런 강력한 군사 행동은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론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은 꽤 오랫동안 주체적이거나 자율적이거나 아니면 세계 국가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즉 국제관계의 실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국제관계로서는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냉정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국제관계는 명분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생존과 생활을 놓고 집단의 이익을 놓고 생명을 걸고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전술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지정학적 환경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늘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전략적 사고가 일상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왜? 우리는 고려 말 이후에 꽤 오랫동안 주체적인 역사에서 조금 멀어진, 그리고 일부에서 일본인들이 주장하지만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간 부수적인 성격도 띄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복잡한 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나라 영토 안에는 다양한 생태 환경이 있어요. 이를테면 농업을 할 수도 있고 초원도 있을 수가 있고 해양은 당연히 있고 숲도 있고 심지어는 사막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 국가 안에는요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이때 인종이란 것은 레이스죠.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라시아족은 동쪽만 오더라도 여기는 백인종과 황인종이 섞여져요. 이렇게 인종이 있는가 하면 그 아래 단계죠. 종족들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이 지역은 덜하지만은 다양한 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축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 고대 역사에서는 보통 도시국가가 많이 탄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를 잘 아니까 비유를 하겠습니다. 중국을 보면은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가 통일하죠. 통일되기 전까지 보면은 그때 하, 은, 주 이런 나라들은 우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또 그들의 권력이 지방으로 방사돼서 철저한 관리 체제가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자치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의 연합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일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죠. 제 용어로 말하면 원조선인데 이것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시대의 세계사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가 없어요. 자치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과거부터 이런 지역들은 자치권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나라들은 중세로 올라가면 공국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헨졸레른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노프 왕가 이랬을 경우에 황제 체제가 있지만은 그와는 별도로 다시 자치권을 가진 많은 공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크고 작은 영주들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요. 자치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유럽,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동아시아 역사, 특히 우리 역사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원조선이 중국 한과의 싸움에서 지고 난 다음에 다시 파표도로 나눠진 조그만 정치체제들은 일종의 도시국가 아니면 공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역사 전반, 특히 우리 고대사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런 역사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까? 즉,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저항을 할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요. 경제적인 거죠. 지경학적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지문화적 배경도 있고 심리적인 것, 지심학적 배경도 있는데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즉 지문화적 관점, 지심학적 관점에서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정학적 관점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고요. 지경학적 관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주안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지정학적 관점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제가 좀 크게 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지정학적 관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흑해로 내린 손을 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갈려져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정학적으로 원교 근공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들은 적대 관계,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동유럽 국가들은 소비에트 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죠. 그리고 서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은 다행히 EC 거쳐가지고 EU까지 온 거죠. 사실은 오래전에 유럽 스테이트를 지향했는데 그건 실패로 돌아가고 EU도 지금은 영국이 탈퇴물로 인해 가지고 금이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미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유럽 세력은 당연히 동쪽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토적 야역, 자원의 문제도 있지만 동쪽으로 진출해야지 러시아의 서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늘 비슷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9세기 초죠. 이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결국은 러시아를 공격으로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잖아요. 그리고 대패고 돌아왔지만 뒤를 이어서 역시 독일도 러시아를 공격했지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 그리고 원래 있었던 유럽 세력과는 가운데 있는 동부 유럽 즉 동구권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폴란드 대평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연결되죠. 이 넓은 초원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일으켰지만 유럽과 러시아라는 큰 덩어리 속에서는 중간에 완충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과 방패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창이 될 수가 있고 이쪽이 창이 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폴란드 그리고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또 있어요. 러시아와 투르크 간의 관계입니다. 터키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유럽 지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관계보다는 러시아와 이 터키 간의 지정학적 관계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대륙 국가는 늘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세계 제국주의가 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지도를 보세요. 러시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발틱해죠. 러시아 발틱 함대가 유명하잖아요. 러일전대에 참여해서 일본 해군에게 완패당했지만 발틱 함대가 있습니다. 발틱 함대가 있을 때 그 발틱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에서도 핀란드가 있죠. 그리고 그전엔 강국인 스웨덴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에서 러시아를 선포한 다음에
부단히 하는 작업이 발트해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스웨덴과 전쟁을 벌였고 결국 나중에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핀란드를 소비에트 시절 때 접수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발트 삼국마저도 떨어져 나가고 그들은 러시아에 관해서 대부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동쪽의 극동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옛날 발해의 땅, 옛날 발해의 땅입니다. 19세기 초에 우리 백성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개척한 연해주 일대, 여기죠. 거기에 있는 중요한 항구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동쪽을 정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부단히 동쪽으로 내려서 동해로 나와야지만 동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을 제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홋카이도 북동쪽에 있는 쿠릴 열도를 두고 늘 영토 분쟁이 있고요. 사할린 남부를 놓고도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전개되는 시기예요. 세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 일본이 싸웠지만 결국 일본이 승리한 겁니다. 일본이 정말 독자적으로 군사적 능력이 강해서 러시아에게 이겼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는 영국, 해양 세력의 대표인 영국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방조, 그리고 새롭게 태평양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불언간 러시아 충돌을 알고 있었던 미국의 도움으로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즉 공산주의화되는 이제 시작한 단계였거든요. 이래서 패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지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흑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부터 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주된 것은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영국이지만, 흑해에서는 영국을 대신해서 터키가 맞붙는 겁니다. 왜? 흑해는 터키인들의 앞마당에 있었고요. 오늘날의 발칸반도죠. 그리고 카프카스 산맥 있죠. 그리고 바로 크림반도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거든요. 러시아는 여길 격파이지만 흑해로 나오고, 흑해에서 보스포러스 해역을 통과이지만 에게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전쟁을 벌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바로 러시아 세력들이 흑해로 나가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아시잖아요. 크림반도, 그리고 그 옆에 오데사,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관계는 러시아의 투르크의 관계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발칸반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러시아와 그 주변에는 유럽 세력 간의 갈등,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됐던 미국과 소련, 내지는 러시아 간에 벌어지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로 막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러시아는 강력한 나라고, 오히려 이 미중 간의 갈등 충돌을 즐기면서 은인자중하면서 국력을 키워왔고요. 이 최근에 들어서 그들이 힘을 자꾸 표면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위험한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그레이트 게임의 한복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지경학적 관계는 천연가스, 곡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화적 관점인데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2013년도에 시작됐던 1대1로 전략의 계획도인데요. 이거보다 지금 더 확실하게 넓게 실천되고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적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곳에 보면 흑해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다시 이렇게 모스크바로 연결되고, 모스크바에서 네덜란드로 암스테르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중국도 지정학적 이해가 걸려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걸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여긴 예전에 스키타이 문화권인데요. 이게 스키타이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었던 많은 유적과 유물의 발굴한 것을 표현한 건데, 주로 이것은 흔히 말하는 유목문화, 스키타이 문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역이 우크라이나 지역인 거죠. 그리고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러시아와 투르크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놀랍게도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가 바로 캄차카 반도의
남쪽 끝부분에 있는 페트로브스크 항을 공격을 해. 아바차만이거든요. 제가 또 거길 가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크리미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감차가 반도 끝을 공격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성동 격서 전략인데요. 이게 기본 구도인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지역과 우리 문화의 연관성을 또 살펴보겠습니다.